이건 서류만 놓고 보면 구조가 꽤나 매끄럽고 숫자도 아주 예쁘게 돌아가는 금융의 선순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 겹만 더 들여다보면 경기 침체가 찾아왔을 때라든가 투자자들이 갑자기 기대를 바꿔버렸을 때를 버텨낼 만한 단단한 기반이 거의 없다는 한계가 금방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방식을 곧바로 사기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회사들은 실제로 공장에 돈을 집어넣고 연구 개발을 하고 실제 물건과 서비스를 만들어 팔고 있으니까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성장의 원천입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매출 증가, 이익 증가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솟아오른 실질적인 수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금융구조를 설계하고 돈의 흐름을 재배치하는 기술, 그러니까 일종의 금융공학 덕분에 만들어진 성장이라는 점입니다. 숫자상으로는 분명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장이 실제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 그리고 자발적인 지불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역사는 이런 유형의 성장 패턴이 어떻게 끝나는지 이미 여러 번 보여준 바 있습니다. 겉으로는 끝없이 커지고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탕에 있는 수요가 얇고 돈이 한 바퀴 돌고 나면 더 이상 이어갈 힘이 없을 때 바람의 방향이 한 번만 바뀌어도 이런 구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붕괴하곤 합니다. 역사를 잠깐 되짚어보면 지금 AI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상황은 1990년대에 있었던 일들과 꽤 닮아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메리카 온라인, 흔히 AOL이라고 부르는 회사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일종의 순환 투자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기본 구조는 이랬습니다. 먼저 AOL이 각종 인터넷 스타트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합니다. 그러면 자금을 받은 스타트업들은 그 돈으로 자신들의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광고를 집행하는데 그 광고를 어디에 집행하느냐 하면 다시 AOL 플랫폼에 집행하는 구조였습니다. 스타트업은 AOL에 광고비를 지급하고 AOL은 그 광고비를 매출로 인식합니다. 이렇게 해서 AOL의 재무제표에는 아주 근사한 매출 성장 곡선이 그려집니다. 매출과 이익이 빠르게 늘어나니 시장의 기대도 덩달아 높아지고 주가 역시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그러면 AOL은 이 높아진 주가를 바탕으로, 즉 비싸진 자기 회사의 주식을 이용해 다시 다른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혁신적인 기업 생태계를 키우는 선순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이 같은 울타리 안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을 뿐입니다. 스타트업들은 진짜 고객에게서 돈을 벌기보다는 투자금으로 광고를 사들이고 그 광고비가 다시 AOL의 매출로 잡히는 구조였던 겁니다.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실질적인 수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과 회계 처리만으로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낸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시장이 뭔가 이상하다고 깨닫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투자자들이 더 이상 이 숫자를 믿지 않게 되면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더 비싼 주식을 담보로 한 추가 투자가 막히면서 순환고리가 끊어집니다. 그 결과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무려 90% 가까이 폭락했고 일부 회사들은 아예 시장에서 사라져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보다 더 씁쓸한 이야기는 미국 통신업계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거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 그러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 기대를 등에 업고 시스코, 모토로라, 노키아 같은 통신 장비 업체들은 미래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떠받들여졌습니다. 이들 회사는 더 많은 장비를 팔기 위해서 통신사와 관련 기업들에게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대출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구조는 이랬습니다. 장비 업체들이 고객인 통신사들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통신사들은 다시 그 장비 업체들로부터 장비를 사들입니다. 그러면 장비 업체들의 매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화려한 숫자를 본 시장은 또 한 번 열광하면서 이들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이들은 다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또다시 대출을 늘려 장비를 더 팔면서 또 한 번 인위적인 성장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구조 역시 AOL 때와 똑같이 진짜 수요에 기반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데이터 트래픽이 흐르고 있는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그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는지보다는 앞으로 엄청나게 쓸 것이다 라는 기대만을 근거로 깔아둔 인프라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2001년쯤에 이르러 미국 전역에 깔려있던 광 케이블의 90%에서 95% 정도가 실제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용되지 않는 광 케이블을 다크파이버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케이블은 땅속에 이미 다 깔려 있는데 그 위를 오가는 데이터도 그 데이터를 쓰는 고객도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품이 한꺼번에 터져나가자 그 후폭풍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동시에 참혹한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의 통신회사들 가운데 절반이 파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월드컴은 당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파산으로 기록됐죠. 통신 기술 관련 지수는 무려 86%나 붕괴했고 시가총액 약 2조 달러가 공중분해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을 뿐 아니라 평생 모아온 저축까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벌어진 해프닝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일은 훨씬 이전 19세기 미국의 철도 붐 때부터 반복되어 왔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철도에 쏟아부어진 투자 규모는 국가 전체 자본의 20%에 달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전체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2에서 3%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철도 열풍은 지금의 AI 열풍보다도 7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더 뜨거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철도에 투자한 사람들을 그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철도는 실제로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혁신이었으니까요. 문제는 그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들은 끝없이 빚을 내서 각종 철도 노선을 깔았고 사실상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지역, 화물 운송 수요도 거의 없는 지역까지 무리해서 선로를 확장했습니다. 그 결과 1873년에 위기가 터졌습니다. 거품이 붕괴하면서 수많은 철도 회사가 도산했고 그 여파로 6년에 걸친 장기 불황이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는 이후 1930년대에 대공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대불황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1920년대 전기 산업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당시 모두가 전기를 하나의 혁명으로 받아들였고 실제로 전기는 사회 전반을 뒤바꾼 혁신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일종의 포모에 사로잡혀 앞다퉈 전기 관련 사업과 주식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1929년 주식시장이 붕괴하자 수많은 전력회사가 막대한 부채를 안은 채 줄줄이 파산하고 맙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기술 자체는 오래 살아남지만 그 기술을 기반으로 회사를 세운 플레이어들은 의외로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결국 재무적인 신중함이 생존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거품의 본질적인 문제는 위험 관리의 부재입니다. 기업들이 위기에 대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비상자금을 쌓아두지 않았던 거죠. 기술이나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적으로 앞서 있어도 버틸 자금이 없으면 끝내 살아남지 못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몸을 사리지 않고 과감하게 질주하는 쪽이 단기적으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 결국 살아남는 건 재무규율이 철저한 회사들 뿐입니다. 과도한 레버리지, 즉 빚에 의존하다가 경기 침체를 맞이하면 기술에 대한 비전이 아무리 정확하고 멋져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말하면 지금 인공지능이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만약 시장이 급락하는 타이밍에 AI 관련 자산에 돈을 집어넣었다면 그 하락 구간을 버텨내는 게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재무적인 리스크 외에도 현재 AI 산업이 직면한 또 다른 큰 문제는 독점입니다. 엔비디아와 오픈AI 같은 초대형 플레이어들이 서로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반도체 칩을 만들고 오픈AI는 AI 모델을 개발하죠. 두 회사는 서로를 위해 최적화를 해나가면서 사실상 다른 경쟁자들이 끼어들 틈을 거의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굳이 불법적인 담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겉보기에는 합리적인 협력 관계만 유지해도 시장의 경쟁을 질식시키기에는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오픈AI를 위해 특화된 칩을 설계해주면 오픈AI의 모델은 다른 어떤 플랫폼보다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픈AI가 엔비디아의 칩 구조에 맞게 모델을 설계하면 그 조합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력한 독점적 우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구조는 결국 스타트업들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와 인력을 가진 신생기업이라도 이 정도로 긴밀하게 묶여있는 거대 연합과 정면으로 경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사실 이런 양상은 이전 세기에도 한 번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윈도우즈와 인텔이 손을 잡았던 이른바 윈텔 동맹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수십 년 동안 인텔 칩에 맞춰 윈도우를 최적화해왔고 인텔은 다시 윈도우에 최적화된 칩을 설계해왔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제품을 맞춰주는 구조 덕분에 인텔은 오랫동안 PC 시장에서 사실상 1순위 선택지가 될 수 있었죠. AMD도 어떤 시기에는 기술력에서 전혀 밀리지 않았지만
그 영향력은 인텔만큼 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AI는 이보다 훨씬 더 위험할 소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컴퓨터의 운영체제 같은 수준이 아니라 거의 모든 기술 위에 올라가는 중간 레이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차량 호출, 영상 편집, 심지어 집안의 불을 켜고 끄는 것까지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동작이 AI를 한 번 거쳐서 실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중간 레이어를 장악하는 AI 플랫폼이 한두 개 회사에 사실상 집중된다면 그 상황은 꽤나 섬뜩할 수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칩이나 소프트웨어의 독점이 아닙니다. 인간이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를 소수의 기업이 독점하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 AI 기업이 가지는 권력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RI 얘기가 나온 김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RI 이론과 RI의 실제 활용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입니다. 테크 기업들은 내년 수십, 수백억 달러 규모의 RI 투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생각만큼 RI를 업무에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은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콘텐츠 제작처럼 AI를 적극적으로 쓰는 몇몇 분야를 제외하면 MIT 연구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95%가 AI 도입에서 기대했던 수준의 이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전 직원에게 AI 도구를 쥐어주겠다며 수백만 달러를 쓰고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뛰어오를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 성과는 거의 없거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게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직원들이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직원들이 AI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 업무 프로세스와 AI가 자연스럽게 맞물리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결국 회사는 거액을 들여 도구를 도입해 놓고도 실제로는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AI 회사들이 말을 너무 부풀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AI 기업들의 시가총액이나 기업 가치는 실제 수요를 반영했다기보다는 거의 전적으로 미래의 가능성에 올인한 숫자라는 거죠. 쉽게 말해 지금 AI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당장 오늘의 가치가 아니라 5년 뒤, 10년 뒤의 기대를 미리 돈으로 치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치 지금 강남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가에 사는 것과 비슷한데, 그 가격에는 이미 앞으로 몇 년치의 기대 상승분이 선반영되어 있는 셈입니다. 현재의 가치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더 오를 거야 라는 미래를 사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지금의 AI 모델들끼리는 점점 더 비슷해지고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제미니, 그록, 챗GPT 같은 서비스들 사이에 명확한 개성이 보였고 각자 장단점도 꽤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전반적인 성능이나 사용 경험이 점점 준질화되면서 어디를 써도 다 거기서 거기 같다는 느낌이 이미 강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이 이른바 상품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기업들이 순수한 기술력만으로는 예전처럼 차별화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결국 회사들이 싸워야 할 지점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비스가 묶여있는 생태계, 가격 정책, 고객 지원과 같은 요소들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오픈 AI 같은 회사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제품이 경쟁사들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나지 않다면 과연 무엇이 이런 천문학적인 가치를 정당화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됩니다. 오픈 AI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인프라에 최대 1조 달러까지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돈은 민간 자금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게 오픈 AI는 12개월 안에 상장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브랜드 파워만 놓고 본다면 오픈 AI는 이미 압도적인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AI라는 단어는 곧바로 오픈 AI와 연결됩니다. 마치 인터넷 검색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구글을 떠올리는 것과 비슷한 위치에 오른 것이죠. 이런 인지도와 상징성은 오픈 AI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를 만들어내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1조 달러에서 많게는 3조 달러까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숫자들이 주는 기대와 흥분과는 별개로 실제로 여기에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에는 정말로 극도로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